안녕하세요.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자, 1월 8일 수요일 마포스퀘어 1부. 우선 이 시간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위키프레스의 정영진 편집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네, 굉장히 목소리가 활기차시네요. 활기찬 시간이잖아요. 오후 3시 정도.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목소리는 활기찬데, 예, 전해주실 내용은요, 좀 활기를 꺾는 내용이라서요. 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밝은 소식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 박근혜 정권 하에서 그렇게 밝은 소식이 많이 나올까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의료민영화 관련 뉴스가 하나 좀 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들어서 뭐 규제 효과를 통한 의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거듭 밝히면서 이 의료 민영화 논란이 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어젯밤이었죠. 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만찬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의료와 관련된 여러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마도 이런 그 보건의료 산업이 이 어떤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이런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는 되고 있는데 이미 뭐 지난해 말에 정부가 그 원격 의료 도입 그리고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 등은 밝힌 바가 있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의료 민영화로 가는 전단계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을 사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보건의료계는 뭐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도 이미 총파업을 원칙적으로 결의하고 오늘 11일입니다. 이 출정식을 통해서 파업 방식, 규모,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실 뭐 의료 민영화 아주 오래된 논쟁이긴 합니다. 전임 그 이명박 정부에서도 의료 서비스 선진화 이런 이름으로 영리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가 이 보건의료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좌절한 전력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가 얼마나 또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의료 공공성이라는 건 우리가 정말 아파서 돈 없는데 아파서 이걸 치료 못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사실 국민들은 뭐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러면은 나와는 좀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의료 쪽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센 반발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서청원 의원이요. 친박계의 좌장격이었는데 이분이 네. 이제 등원을 하면서 친이계의 좌장격이죠. 이재호 의원과 이제 나를 세웠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예, 개헌과 관련된 얘기죠. 그렇습니다. 개헌 문제, 그러니까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개헌전도사란 이름이 붙을 만큼 개헌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좀 갖고 있던 사람인데, 네. 오늘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중진 의원 연석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해 화두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제지만 당의 입장에서는 정치개혁이라면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가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다. 이게 이제 이재호 의원의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소통이고 반대로 가는 건 불통이다라면서 이 박 대통령에게 이걸 개헌 빨리 좀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던진 겁니다. 그러자 이제 서청원 의원이 정면으로 비난을 하고 나섰죠. 이 개헌 문제보다 지금 국민 경제 살리는데 우선 과제를 둬야 되는데 왜 잘 나가던 이명박 정권 때 그때는 못하고서 지금 와서 다시 개헌 문제를 꺼내느냐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재호 의원 발언 도중에도 계속 혼자 뭔 개헌이야 왜 저런 말을 하고 다녀 이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릴 만큼 아주 혼잣말을 또 했다고 합니다. 혼잣말 맞나요? 예. 혼잣말인데 굉장히 다 들리는 독백 뭐 이런 것이죠. 네. 글쎄요 뭐 서청원 이 비리 정치인의 대표격인데 이 서청원을 다시 박 대통령이 데려온 이 보람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사실 뭐 이재호 의원의 물론 이재호 의원이 뭐 좀 종이호랑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네. 이 정도 다선 의원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뭐 서청원 의원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데려온 보람이 그래서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두 번도 국회의원을 하신 서청원 의원이 우세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노원구청이 이 철거 용역에 고등학생을 동원했다고요?
네, 이 노점상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 고등학생 용역을 동원했다 이런 그 의혹이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노원구는 사실이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면서 거짓 해명을 했었었고요. 네. 그 문제 용역이 이제 투입됐던 게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24일 아침 7시인데 이때 노원구청은 뭐 하계역, 뭐 노원역, 수락산역 등에 있는 노점 철거에 나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용역들 가운데, 그러니까 철거 용역들 가운데 미성년자들,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던 겁니다. 철거당한 한 노점상의 아들 그 A군이 용역으로 나왔던 한 친구의 얼굴을 이제 보고 나서 저거 고등학생 아니냐, 우리 같은 반 친구다,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거죠. 사실 그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얼마나 두 사람의 그 감정이 많이 상처를 입었을지도 사실 굉장히 이게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여튼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철거 용역에 동원된 것은 용역 업체 측이 맨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모집할 때는 단순 그 경비 아르바이트다, 경호 아르바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일당을 주면서 그냥 경비 아르바이트고 뭐 불법적인 일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속아서 고등학생들이 이제 동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동원된 고등학생들은 그곳에 가서 짐을 실으라는 데 싣다 보니까 자기 친구 어머니가 있는 곳이고 자기 친구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아픈 일이고 다시는 좀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상처가 평생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을 만든 어른들 참 나쁘네요.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정말 문제죠. 예. 예. 편집장님, 왜 우리가 흔히 그 유신 시대로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이게 네.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확인이 돼서 사실 조금 공포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신 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또. 네, 뭐 80년대에 사셨던 분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경찰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다가와서 신분증 좀 봅시다, 이런 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혹시 당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저는 없습니다. 일단 생긴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외모가 괜찮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예. 아니 저는 저희 대학교 때는 예. 그 한창 그 집회 있을 때 학교 앞에 경찰들이 포진하고 학생증 검사를 했을 때 저는 불응했었거든요. 불응하셨구나. 예, 그래서 굉장히 싸웠습니다. 목소리 네. 크게. 예. 그래도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불응하실 만한 시대에 사셨던 건데. 그러니까요. 그 이전까지는 불응하면 그냥 잡아갔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불신 검문이 이전 정부에 견져서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한겨레 신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서울 지역 경찰이 휴대용 신원 조회기를 이용해서 신원 또 차량 조회를 한 게 444만 건이었습니다. 이게 2012년에 202만 건, 2011년도 259만 건이니까 거의 한 2배쯤 많은 것이거든요. 네. 이 중에 이제 직접, 아까처럼 그 신분증 좀 봅시다, 이렇게 이제 직접 조회한 신원조회가 2011년에 88만 건, 2012년 65만 건 정도였는데, 지난해 145만 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또 차량 조회,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경찰이 그 차량들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이 번호를 입력해서 이게 수배 중인 차량인지 이렇게 검문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고요. 왜 이렇게 늘어났나 경찰에 물어봤더니 이른바 4대학 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벌이면서 불심 검문이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4대학이라고 하면 뭐 성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 혹은 불량식품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경찰들의 불심 검문이 크게 늘어난 것인데, 아무래도 이 전문가들 볼 때는 그러니까 4대학 근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어떤 실적 높이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무리하게 사찰을 좀 일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또 4대학 척결을 내세우면서 안전 굉장히 강조하니까 경찰이 좀 검거율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학이 혹시 국정원 민간인 사찰이나 국방부를 동원한 댓글 선거 이런 거는 4대학에 포함되지 않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큰 악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죠. 예. 그 철도노조가 파업을 할 때요, 사실 법원에서 영장을 내줬을 때 굉장히 시민들의 분노가 컸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그 철도노조 간부 영장이 죄다 기각됐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아마 어제인가 그제도 아마 좀 소식을 조금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전국 철도노조 노동조합 이 간부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이 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뒤에 지금까지 11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이 되면서
철도 파업에 대한 어떤 공안 당국의 과잉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네네. 어제 서울 서부지법 영장 판사의 말을 좀 빌려보면 기록 및 신문 과정에 나타난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냈습니다. 또 부산지법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는데 노사협상으로 파업을 철회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피의자들이 스스로 경찰에 출석했고 피의자들의 주거 및 가족관계가 안정적이고 업무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구속수사는 범죄의 심각성이 아주 심각하다든지 아니면 도주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을 때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치 이 자진 출석한 사람들을 당연히 도주라든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사람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본다면 이들에 대한 영장 신청 자체가 좀 저희들이 볼 땐 코미디긴 하지만 이게 막상 당사자들에게는요 굉장히 심적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당한 공포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찰이 사실 법정에 한 번도 안 서본 사람들은 법정에 간다는 것 자체로 혹은 검찰 조사 안 받아본 사람들은 검찰 조사 받는다는 것 자체로 아무리 무죄라도 이 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좀 노린 게 아닌가 경찰이 그런 생각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잘못한 게 없어도 경찰만 보여도 약간 움츠하게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거기다가 출두해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네. 이러면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 공포감이 엄청나죠. 예. 네. 공권력을 이런 데 사용하는군요. 예. 편집장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키프레스의 정영진 편집장과 이 시각 뉴스 브리핑 알아봤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일부 문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라디오 인터뷰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원이 정치 사찰을 하고 지방선거에 개입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JTBC가 이재명 시장 측과 국정원 직원이 통화한 내용을 보도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어제 자신의 논문 표절 시비와 관련해 국정원이 불법 수집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 측과 대학 관계자의 대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원 직원이라는 친구가 와서 그 논문을 학교에 달라고 그랬다면서요? 안 줬지, 그래서. 안 줘버렸어요? 학위 논문은 왜 달래, 근데? 학위 논문은 이제 한번 자기네들 또 한번 참고를 하겠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주지만 했는데. 네. 이에 이 시장이 국정원 측에 확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장님 논문을 달라고 그러셨다는데요. 아니, 그건. 조정관님 하신 거예요? 그런 수가 없는데. 조정관이 여기 떠나간 다음에 가셨다고 그러시던데? 저는 거기 저는 성남 담당은 아니고 저는 이제 대학 담당하니까요. 한편 이재명 시장은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나와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버스 회사 같은 이제 운전기사로 만든 조합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시민주주기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시민주주기업 현황을 주주명부까지 포함해서 다 내놔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사회적 기업 전체 현황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일도 있었고요. 네. 무슨 그럼 수의계약 현황뿐만 아니라 계약 방식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조사를 하기도 하고 계속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니 이게 국정원 업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네.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건 공문으로 요구하십시오. 국정원의 업무라면 네. 공문으로 하라고 하니까 또 공문으로는 안 하고 또 다시 와가지고 또 요구하고 계속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인사 비리나 시에서 공사 주관한 비리, 공사 계약 비리 비리 이런 거 혹시 없나 뒤져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일들을 아까 말씀하신 그 정보관이 혼자서 했다는 건가요? 저희는 이게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이제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게 바보도 아닌데 이 비밀스럽게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드러난 것들 그것도 참 우연히 드러난 것들을 빼고 나머지는 수없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혼자 했는지 또는 상부 지시로 했는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당연히 이 국가 공무원이 업무를 하는데 이것도 한 번 실수한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이렇게 우연히 발견한 것만 해도 대여섯 건씩이나 되는데 이거 그냥 혼자 했겠냐? 제가 보기엔 체계적인 준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경북 청송여고가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송여고 측은 지난달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꾸려 교학사 교과서를 1순위로 선정한 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에 올렸고 그 다음에는 교과서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서 채택에 필요한 과정을 모두 거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경향신문 취재 결과 청송여고의 학교 운영위원장인 강종창 씨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열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강종창 씨 말에 따르면 교학사 교과서 채택과 관련한 위원회가 열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됐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종창 씨는 이날 학교에 전화해 항의했으나 학교 측은 이미 채택된 것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에 출연한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그래서 어제 항의 전화를 이제 학교장과 통화를 한 걸로 지금 어떻게 전해지고 있고요. 네. 학교장은 처음에는 절차를 지켰다고 하다가 한 발 물러서서 학교 운영위를 개최했으나 성원이 미달됐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 학교 운영위원장이 회의조차 모른다라는 거는 사실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다시 이제 회의 미개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서 선정 자체가 무산이 됩니다. 네. 그게 딱 어디 규정돼 있는 겁니까? 교과서 채택 절차가? 예, 지금 거민정 교과서 도서 선정 매뉴얼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교과용 도서 선정 규정, 법률로도 되어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른바 6월 지방선거 중진 차출론과 관련해 당에서 권영세 주중대사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당내에서는 권영세 주중대사를 모셔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원희룡 의원, 홍정욱, 나경원 전 의원 얘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 선거 부정과 무관치 않은 인물이고 검찰 조사까지 받은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이 새누리당이 정신이 없는 건지 권영세 대사가 대선 때 한 일이 잘했다는 의미인지 분간하기 힘든데요. 하여간 모든 구설수를 극복하고 권영세 대사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아주 볼만하겠습니다. 홍문종 사무총장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역시 지금 새누리당에서 걱정하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김문수 경기지사도 불출마 쪽으로 자꾸 가닥을 잡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 뭐라고 아직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러나 예. 그동안 여러 가지 하신 말씀으로 봐서는 아마 출마를 접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예. 그러나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서도 지금 중진 의원들이 선뜻 의사표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해운 최고위원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예. 또 이제 당내에서는 주중대사 하시는 권영세 전 의원을 모시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아직 다른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고요. 예. 그러나 하여간 홍정욱, 나경원, 원희룡 이런 분들의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구정이 지나면 적극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지형이 나올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저희 후보들도 이런저런 표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권영세 주중대사는 일단 그 후보 일테면은 도전을 의사를 밝힌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당에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마포스퀘어 이번에는 오늘의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정부에서 계속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 정상화 대책 등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기업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계속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맞는 이야기 같은 것 같기도 한데 정부에서는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잘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일부분은 맞고 또 일부분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혼동이 생기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무슨 이야기냐면 실질적으로 공기업이나 이런 산하기관들이 부채가 많고 방만 경영을 한 건 어느 정도는 사실이거든요. 문제가 있다라는 건. 그런데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왜 생겼고 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맞지만 그 뒤에 이게 왜 생겼고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정부 부처의 장관들이 그 산하기관장들하고 간담회를 줄줄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며칠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공공기관의 어떤 정상화 문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 장관들도 무언가 이제 액션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보통 이런 간담회라는 모임을 하면 나오는 이야기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뭐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부채를 줄여라.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줄여라. 또 뭐 과도한 복리후생 이런 것들을 줄여라.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혹은 못하면 그거를 또 어떤 평가 점수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굳이 뭐 그렇게 모여서 하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적어도 한 나라의 그 장관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산하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 그 어떤 빚이 왜 늘었는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런 문제가 그런 원인에서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같이 어떤 토론하는 자리가 돼야지 어떤 수직적인 구조 하에서 위에서 이제 강요하듯이 압박하고 밑에는 무조건 결과를 내라는 식으로 이런 구조에서는 효율성이나 어떤 그 구체적인 문제 해결이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네네. 아무래도 그 자신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이해력이 좀 떨어지고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나 이런 데서 대부분 인사들을 이렇게 꽂아 넣은 사례가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있는 공공기관장들, 산하기관장들이 대부분 정부에서 심어놓고 이제 정부가 또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들 간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모양도 좀 우습기도 하거든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공기업이 방만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그 낙하산 그 인사가 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도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런 공기업의 방만 경영 얘기들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 검색창에 그냥 공기업 뭐 방만 경영 이런 거 검색만 해봐도 연도별로 기사가 굉장히 여러 개가 뜹니다.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때에 이것과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뜨는데 그거는 그 이명박 정부 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사를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공기업이나 이런 그 산하기관들이 어떤 그런 경영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기사화를 시켜서 소위 이제 민영화의 어떤 꼬투리로 그렇게 그 이용을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때 기사가 좀 많이 쏟아져 나왔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갑작스럽게 발생된 문제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도 아닌데 이걸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거의 뭐 10여 년 가까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든 지난 정부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던가 아니면 해결할 의지가 없던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굉장히 이미 그 골물대로 골마져 버린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이 문제의 어떤 핵심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면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낙하산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분들이 이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기관장, 뭐 사장, 대표 이런 사람만 낙하산 인사가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중간에 뭐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관리직이라나 감사 같은 중간에 주요 요직들의
그 낙하산 인사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기관의 대표는 한 명이잖아요. 네. 중간에 이런 관리자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어떤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을 다 엉망진창을 해놓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런 관리직 같은 사람들도 위에서 다 낙하산으로 꽂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기관 자체가 올바로 작동하는 게 더 힘들어졌고,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는데, 이렇게 되면 실무진들은 정말 죽을 맛이겠네요. 답답하죠. 예. 왜냐하면 실제로 일반 기업에서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지금 부장급 정도 돼서 나이가 한 50 정도가 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그 압박감 속에서 이렇게 최고의 어떤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전혀 이 업종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능력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위에서 관리를 하고 모든 걸 이렇게 포괄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정말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어떤 공기업 개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상황이 어떻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공기업이 그렇게 많은 부채를 가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정부의 사업을 하다가 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이라든지 코레일 같은 경우도 용산 그 개발 사업이라든지 공항철도 같은 부분에 의해서 몇 조 원의 부채가 갑작스럽게 생겨버렸거든요. 네네. 근데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오직 그냥 공기업들이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기업에서만 모두 떠안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공공기관 개혁을 하려면 이런 부채가 정말로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좀 따져보고 그 원인과 결과,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기업 자체 내에 비리 문제가 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원전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 비리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한전에서는 계속해서 그 원가 회수율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원가가 오르는데 큰 기여를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비리 문제인데 올해에도 그 작년 말에도 전기세 그 전기 요금 인상을 하면서도 이런 어떤 그 비리에 대한 국민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과라든지 해명 그 한마디 없이 그냥 원가 회수율 이야기를 하면서 전기요금을 또 인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 비리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어느 만큼 지금 현상이 그 확대가 되어 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대해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을 해야지만 정말 근본적인 공공기관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였습니다. 자, 1월 8일 수요일 마포스퀘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